고3 지학사 4단원 진도 나가볼게요. 자, 오늘은 천만리 머나먼 길에라는 시조를 배워볼 텐데요. 자, 밑에 생각열기부터 같이 볼게요. 자, 친구들이 지금 그림을 하나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 왼쪽에 남학생이 뭐 맑은 강물, 빽빽하게 늘어선 소나무, 정말 경치가 좋다. 이런 데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가운데 있는 여학생이 자, 경치 좋지. 그런데 이곳은 옛날 임금의 유배지였던 청룡포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오른쪽 여학생이 정말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나룻배 없이는 드나들 수도 없었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배경 지식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즉 배경을 몰랐을 때와 알고 났을 때 대상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과 느낌이 달라졌나. 자, 사진의 배경을 알기 전에는 청룡포의 어떤 경치나 풍경이 아름답게만 보였었는데 임금의 유배지였다는 배경을 알고 났더니 그 장소가 이제 고립된 곳으로 보이고 또 적막하게 느껴졌다 하는 이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학작품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특히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일이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자, 청룡포에 우리가 사진을 이해했을 때 그 청룡포의 사진이 달라졌죠. 그래서 역시 문학작품도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고 나면 작품의 주제나 창작 의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이번 단원에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떤 사물이나 대상에 관한 배경을 알게 되면 그에 관한 이해와 감상이 더욱 풍부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자, 이처럼 문학작품도 당시에 창작될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며 읽으면 문학작품 전체의 의미를 더 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했네요. 자, 한 장을 넘겨서 그러면 천만리 머나먼 길에라는 시조를 볼 텐데 자, 일단 시조를 보기 전에 우리가 선생님이 방금 이 글이 시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조의 형식적인 면을 먼저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시조는 고려 말쯤에 형성이 되기 시작해서요. 조선쯤에 가장 부흥했던 갈래고요. 현재까지도 창작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예요. 자, 우리 친구들 정형시가 뭔가요? 정형시라 하면 형식이 정해진 시를 이야기하죠. 자유시의 반대. 그래서 시조에서는 형식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시조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은 3장, 6, 9, 45자 내외.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에요. 자, 3장이라 하면 장이 3개란 뜻인데요. 우리 처음을 뜻하는 한자가 초. 그래서 초장, 가운데 중, 중장, 끝 종, 종장.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현대시에서 한 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육구를 설명하기 전에 45자라는 건 시조에 사용된 글자 수 모두 더하면 45자 내외니까 넘을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자, 육구를 설명하기 전에 시조는 무조건 사음보예요. 자, 음보가 뭐였냐? 기억나나요? 음보는 시에서 끊어 있는 단위였어요. 즉, 한 줄이 4덩어리가 나오게 끊어서 읽으면 돼요. 이렇게 2덩어리, 3덩어리, 4덩어리. 마찬가지로 중장도 이런 식으로 한 줄이 4덩어리가 나오게. 자, 그랬을 때 이제 육구를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육구는 이 음보가 1구예요. 그러면 여기
이 음보씩을 묶으면 되겠죠. 그러면 총 6개의 큰 덩어리가 나오죠. 그게 6구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보통 여기 한 칸에 3글자에서 5글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조는 3, 4조. 3, 4조라는 게 3글자, 4글자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여기 글자 한 칸 안에 3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가 반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 4조가 가장 흔한 형태. 요거는 글자 수를 반복하는 거니까 음수율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종장에, 자, 종장이라 하면 여기 마지막 이 줄을 얘기하는 거죠. 종장의 첫 음보. 자, 종장의 첫 음보니까 여기죠. 첫 음보. 첫 음보는 무조건 음절, 3음절, 3음절의 다른 말은 3글자. 자, 다른 칸은요. 글자 수가 고정된 게 아니에요. 뭐 3글자에서 5글자 사이에 다 상관이 없는데 여기만 무조건 3글자로 고정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를 3글자로 맞추기 위해서 어떤 시조는 여기가 7자가 올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여기 종장의 첫 음보만 글자 수를 3글자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평시조의 특징이에요. 시조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라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시조의 특징이다. 우리가 지금 배울 천만리 머나먼 길에도 평시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왕방현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왕방현이 누구냐? 자, 우리 그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이제 왕의 자리를 빼앗긴 사건이 있었죠. 그 내가 왕이 될 상이냐 했던 그 수양대군이요. 자, 그래서 그 왕의 자리 단종을 어떤 그 따르는 그 무리를 이제 죽음으로써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사육신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육신의 어떤 사건이 있은 뒤에 그 세조, 그죠? 세조의 명을 따라서 이제 단종이 그 군으로 이제 격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단종을 영월이란 곳으로 귀양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 귀양을 갈 때 호송했던 인물이 바로 왕방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모시던 임금이 이제 쉽게 말하면서 쫓겨났죠. 그래서 쫓겨나서 자기가 그 유배지까지 또 이제 보내야 하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 아주 슬프겠죠. 그래서 그 슬픈 마음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예놓다 라고 돼 있네요. 굉장히 시조니까 짧죠. 자, 일단 우리 위에서 배웠던 것처럼 형식적인 면을 먼저 본다면 첫 번째 줄이 바로 초장이 되고요. 가운데 줄이 중장, 마지막이 종장이 되겠죠. 그리고 시조는 무조건 4음보라고 했으니까 끊어서 읽어요. 어떻게? 한 줄이 4덩어리가 나오게.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예놓다. 가장 중요한 건 어디? 여기 저 물도 3글자 고정. 됐나요? 그래서 앞에가 3글자다 보니까 뒤에가 5글자로 이렇게 와버렸네요. 이렇게 형식적인 면을 봤고요. 자, 선생님은 요거를 좀 지울게요. 필기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용적인 면을 볼 텐데, 자, 천만리 머나먼 길에 했어요. 천만리라는 건 정말 천만리. 우리 만리가 1, 2가 몇 킬로인지 혹시 아나요? 대략 한 0.4km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천만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측정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그만큼 천만리 머나먼 천만리라는 건 나와 임의 그 거리, 마음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와 임의 정서적 거리를 나타낸 표현이다. 혹은 너무 슬프니까 임과 이별한 슬픔을 이제 극대화한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였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운임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배경을 모르고 봤다면 사랑하는 여자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왕방현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누군지 알 수 있죠? 바로 단종이 되겠죠. 영월에 남겨진 어린 단종이요. 자, 여의다라는 건 이제 이별하고 보내놓고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을 보내놓고 돌아오는데 이때 그럼 화자의 감정 어떨까? 이별했으니까 너무 슬프고 또 안타깝고 나보다 어린 임금이니까요. 또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겠죠. 자, 저 물도 내 안, 이때 안은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어 밤길. 자, 예노따라고 했는데요. 예노따라는 건 가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요. 그럼 마지막에 요 물, 과연 어떤 존재? 지금 내가 가만히 냇가를 보고 있는데 그냥 물이 흘러가는 거잖아. 근데 마지막에 지금 물이 어떻다고 했어? 물이 울면서 밤길을 흘러간다고 하죠. 물이 감정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의인화가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지금 내가 슬퍼서 물도 울면서 흘러간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내 감정을 물에다가 뭐 한 거예요? 넣은 거야. 그래서 이 물을 뭐라고 하느냐?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이렇게 부르면 돼요. 감정이입의 대상. 그래서 그만큼 어떤 임금과 이별한 화자의 귀통함, 애절한 이런 심정을 이렇게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감정이입이라는 게요. 그 다른 생명체 혹은 무생물한테 자기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투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슬프니까 마치 그 생명체도 슬퍼 보이는 거. 이런 게 감정이입이에요. 물은 감정이 없죠. 근데 내가 슬프니까 물도 슬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 이게 바로 감정이입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요 단원에서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그 시조의 창작 배경이 그 단종이 그 수양대군한테 왕위를 빼앗겼고 그 단종을 포기하려는 사건 때문에 단종이 영월로 귀향을 가게 되었고 단종을 영월까지 호송했던 작가가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시조를 지었다라는 게 이 시조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되겠네요. 됐나요? 1번 다음은 이 시조를 감상한 친구들의 질문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질문에 답하며 이 시조의 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했는데 자, 시조의 화자는 왜 초장에서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을 여의었다고 했을까? 자, 그 이유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임과 이별해서 그죠? 임이 아주 멀리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야. 이런 답 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자, 중장에서 화자는 왜 내 마음 둘 데 없어 라고 표현을 했을까? 중장에서 화자의 감정은 이제 임과 이별하고 느끼는 슬픔이나 상실감,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죠. 됐나요? 3번. 자, 종장에서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밤길 예놓다 라고 표현한 까닭은 무엇일까?
당연히 화자가 또 비통하고, 그죠? 뭐 비통하다는 건 슬프다는 얘기니까 애절한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2번, 이 시조의 화자가 자신의 주된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소재를 찾고 표현 방법을 적어보자. 자, 자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소재는 물이에요. 그죠? 표현 방법은 물에, 물, 자신의 정서를 뭐 했죠?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슬픈 심정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1번. 다음은 이 시조가 창작될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 활동을 해봅시다 했는데, 자, 조선 초기 임금인 문종이 죽은 후 그 아들인 단종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다. 이후 단종의 숙부로 왕위 계승권이 없던 수양대군은 힘으로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다. 왕이 된 수양대군은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자 단종을 영월로 유배 보내는데, 이때 단종을 유배지로 호송하는 임무를 맡았던 왕방연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시조 천만리 머나먼 길에가 전해지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시조의 창작 배경을 고려하여 작품에 나타난 임은 누구? 단종이 되겠고요. 자,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시조가 창작될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창작 배경, 화자의 정서, 고운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해보면 이 시조의 화자는, 그죠? 화자는 신하예요. 그죠? 그래서 충이라는 유교적인 개념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금과 이별하고 돌아오는 슬프고 어떤 애절한 그런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을 임으로 표현했던 우리 문학의 전통을 통해서 임금에 대한 충, 그리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까지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시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은 유교적인 사회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3번. 이 시조를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감상했을 때랑 작품에 관한 이해가 어떻게 졌는지 이야기해보자 했는데, 처음에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그냥 작품에 등장한 임이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연인이었지. 그죠? 그냥 사랑하는 사람, 연인이었는데,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고 났더니 이제 임금과 신하 사이에 충을 바탕으로 한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유배된 단종을 향한 노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노래라는 걸 알게 되었죠. 있나요? 자, 창의융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친문인데요. 자, 조친문의 뜻은요, 부러진 바늘을 애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유씨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자,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함은 나의 정애가 남다름이니라. 자, 정애라는 건 이제 밑에도 나와 있지만 생각하는 마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늘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다 이런 얘기죠. 아, 비통하구나.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지 27년이라. 어이 인정이 그렇지 아니하겠는가. 자, 지금 바늘한테 너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의인법이 사용이 됐네요.
자,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적과 나의 품 마음을 총총히 적어 작별 인사를 하노라. 여러 해 전에 우리 시삼촌께서 동지상사 명을 받아 북경에 다녀오신 후, 자, 동지상사도 여기 밑에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동지딸의 중국으로 보내는 이제 그 사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반을 열어 쌈을 주시기에, 자, 쌈은 바늘을 세는 단위죠. 한 쌈이 24개예요. 친정과 가까운 친척에게 뿐만 아니라 먼 친척에게도 보내고 비복들에게도 쌈쌈이 나누어 주었다. 자, 비복도 여기 역시 밑에 나와 있는데 그 종이에요. 종. 자기가 이제 거느리고 있는. 자, 그중에 너를 택하여 손에 익히어 지금까지 같이 지내왔었는데 슬프다 연분이 특별하여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으되 오직 너 하나를 꽤 오래 간직하여 왔으니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마음에 끌리지 아니하겠는가. 아깝고 불쌍하며 또한 섭섭하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글까지 쓴 이유는 굉장히 바늘이 사랑스럽고 마음에 끌리기 때문이었죠. 자, 나의 신세 방명하여, 방명하다는 건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납다 이런 얘기. 스라의 자식이 없고 목숨이 모질어 일찍 죽지도 못했구나. 살림이 너무도 가난하여 바느질에 마음을 붙이고 내 덕분에 시름을 입고 생계에 도움이 적지 아니하였는데 오늘 너를 이별하는구나. 아 슬프다. 이는 귀신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하심이로다. 이승에서 백년 동거하려 하였더니 아 슬프다 바늘이여. 금년 10월 초열흘날 술시에 희미한 등전 아래서 관대깃을 달다가 무심결에 작은 동 부러지니 깜짝 놀랐어라. 아 바늘이여 두 동강이 났구나.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이 산란하여 마음을 베어내는 듯하여 두 골을 깨뜨리는 듯하더구나. 이스카도록 기가 막혀 정신을 잃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만져보고 이어본들 속조롭고 할일없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러진 바늘에 대한 애도, 그러니까 추모적인 성격이 가능한 이거 수필이에요. 네. 그래서 옆에 1권만 같이 볼게요. 자, 이 글이 지어질 당시에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바늘을 글 쓴 이에게 어떤 의미일까? 자, 이 시기가 글이 지어진 시기 역시 이제 유교 사상이 그 지배했던 조선 시대였죠. 그래서 당시 여성들은 주로 이제 한글로 된 생활문을 썼어요. 한글. 자, 그래서 유씨 부인이 아주 능숙한 글쓰기를 할 수 있었던 능력을 갖춘 양반가의 여성이었어요. 또 조치문에는 이제 스라의 자녀가 없는 양반가 부녀자의 생활 모습이 나타나 있죠.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러한 유씨 부인에게 바늘은 단순한 바느질의 도구가 아니라 어떤 외로운 삶에 있어서 그 의지가 되는 친구, 동반자, 동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소중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런 형식의 글을 추모문을 썼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 밑에 2번은 짧은 글 짓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일단 다의 1은 다 끝이 났는데요. 옆에 있는 문제들 푸셔서 선생님께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이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